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문화를 진행하고 있는 김영국입니다. 지금 저에게는 이 한국 문화를 피드백해주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중학교 저학년생에게는 어려운 내용이기에 어떻게 내용을 구성해야 될지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 문화의 주 대상은 자기 주도적 학습 의지가 있고 노력을 실행하는 중3부터 고등학생까지에게 인문학적 배경 지식을 제공하여 학습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고 격려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외 교포와 재외 국민 자녀들의 모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유튜브가 문화에 대한 학생 여러분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일일이 해결해 드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저도 또한 그 정도의 전문성이 없습니다. 다만 이 한국 문화를 계속 시청하신다면 한국 문화의 바탕이 무엇인지, 인류사적 관점에서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와 지금 우리의 문화 현상과 일상 언어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개괄적으로나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학습의 기본은 지적 호기심과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식 구조, 지식의 얼개입니다. 이 한국 문화는 그것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금의 쌀과 밀, 그리고 풀, 즉 초원지대죠. 그리고 아메리카 인디언을 다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목민족과 한반도의 관계를, 그리고 한자와 한자 문화권의 특성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한 바탕 위에 시선을 한반도로 돌려 한국의 신화와 바탕이 되는 기저문화, 즉 샤머니즘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음양오행을 토대로 한국학의 각 부분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전체 윤곽을 파악할 수 없기에 답답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저도 제작과 구상을 지금 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의 부족함을 이해해 주시고 계속 시청하신다면 좋은 결과, 즉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와 학습 촉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빈약한 내용임에도 계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후는 정치와 문화의 중요한 배경이라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기후, 강수량은 정치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지의 세계였던 아메리카를 빼고 이야기를 하자면 우선 유럽, 아시아, 즉 유라시아 지역, 거기에서 대륙의 동쪽인 계절풍 지역인 동아시아에서는 벼농사를 지으며 중앙 집권자란 정치 형태가, 서아시아와 유럽은 밀농사를 짓되 평야가 부족한 그리스는 교역으로, 로마는 토지와 노예를 획득하기 위한 식민지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훈족의 침입으로 게르만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고 이 혼란기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강자에게 곡식과 노동력을 바치기로 계약한 봉건제란 정치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농사가 불가능한 초원지대에서는 유목 생활을 하다가 식량이 부족하면 농경 지역을 약탈하는 부족 중심의 정치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한국 문화가 중학생들에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연히도 이 정도의 시간으로는 세세한 내용을 다룰 여유와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이 시간에는 대충의 흐름과 특징을 이해하시는데 주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3대 주식은 쌀, 밀, 그리고 옥수수 순이고 재배면적으로 보면 밀, 옥수수, 쌀의 순서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에서 빠진 아프리카 지역, 열대 지역의 주식인 카사바, 이것을 추가해야 합니다. 카사바는 열대의 사막이라고 하는 정글, 이 정글은 생존을 위해 모든 식물이 맹독성을 지닙니다. 그래서 이 카사바는 열량이 높고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세척을 하고 불을 이용해서 가열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녹말만 남게 돼서 실질적으로는 영양소가 매우 빈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밀농사, 벼농사가 안 되는 곳에서는 어쩔 수 없이 뿌리 식물인 이 카사바를 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래 사진은 베트남 사이공 부근의 구찌 터널, 거기에서 베트민들이 베트남의 해방을 위해서 전투를 하는데 미군의 폭격과 사냥개, 군견을 동원한 그 터널까지 탐색하기 때문에 그 미군들은 들어올 수 없는 아주 작은 통로를 만듭니다. 미군들은 몸집이 크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주식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이 카사바입니다. 이것은 구찌터널 관광을 할 때 그쪽에서 베트남 쪽에서 당시 베트민들이 보통 베트콩이라고 하는데 베트콩들이 무엇을 먹으면서 전투를 했는지를 체험하는 그 시간에 제공되는 음식이 바로 이 카사바입니다. 앞에서 쾌펜의 기후 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여기는 적도죠. 그리고 북이 30도, 남이 30도입니다. 압이라고 하는 것은 압력인데 힘이죠. 그러니까 힘이 센 곳에서 힘이 약한 곳으로 구름이, 바람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적도 이 부근은 엄청난 수증기가 모여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비가 내리죠. 2시쯤 되면 스콜이라는 것이 양동이를 쏟아붓듯이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짙은 파란색이 열대 우림 기후고 그 주변에 옅은 하늘색은 사바나 기후가 됩니다. 사바나 기후란 6개월 동안 비가 내리고 6개월 동안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지역이죠. 그런데 북극과 남극에서 한류가 내려오면 이 차가운 성질과 고압대, 수증기가 전혀 없는 이 고압대가 만나면 대규모 사막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하라 사막, 칼라리 사막, 모하비 사막, 아타카마 사막, 호주의 그레이트 샌드가 있습니다. 이 강수량보다 중요한 것은 기온이죠. 기온에서는 18도 이상이냐, 10도 이상이냐, 영하 3도냐, 이것이 중요하죠. 18도, 10도, 3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열대는 최한월, 가장 추운 달이 18도 이상이어야 되고 온도는 가장 추운 달이 영하 3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냉대는 가장 추운 달이 영하 3도 이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남부, 제주도와 남해안은 온대지방이지만 그 위쪽은 다 냉대 기후입니다. 또 한 가지, 최난월인 가장 따뜻한 달인 여름에 10도가 안 되면 한대가 됩니다. 한대. 10도가 안 되면 한대가 됩니다. 그 다음 강수량인데 연간 500mm가 안 되면 건조기후가 되는데 이 연간 200mm도 안 된다면
거기엔 풀조차 날 수 없는 사막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강수량이 500mm에서 200mm 사이이면 그 지역은 스텝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스텝 지역입니다. 초목 지역이고 이곳의 유목민족들의 활동 무대가 되는 것이죠. 여기가 다 스텝 지역입니다. 그래서 초원의 길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열대 우림기후 2시가 되면 양동이로 물을 쏟듯이 비가 내립니다. 이것이 열대 우림기후죠. 그리고 그 주변은 사바나 기후입니다. 6개월 동안은 비가 계속 내리고 6개월 동안은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사막기후 주변은 어떻게 되느냐? 건조기후가 되죠. 건조기후. 그리고 이 바로 고압대와 저압대의 차이 때문에 대항해 시대에 포르투갈 이쪽에서 그 무역풍을 타고 이렇게 휩니다. 무역풍을 타고 콜럼버스가 여기에 도착했죠. 이 지역을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인도 제도라고 얘기하죠. 콜럼버스는 이곳에 도착했을 때 여기가 인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인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인도가 2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동인도라고 부르고 이쪽을 서인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영국 제국주의 시절에 처음에는 군대가 들어가지 않고 정부를 대행하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식민지를 통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인도 제도, 동인도 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동인도가 되고 이쪽이 나중에 서인도인데 그래서 이 섬들을 여러 개의 섬이다 그래서 서인도 제도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콜럼버스가 무역풍을 타고 바하마 제도에 도착을 했는데 이때 여기에 올 때 콜럼버스는 해도를 갖고 있었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최초의 아메리카에 도착한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도가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영국의 퇴역 제독인 게빈 맨지스는 이 해도가 정화함대, 명나라 정화함대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나라에서 이렇게 거쳐서 베트남을 거쳐서 다시 말라카 해협을 건너서 인도로 해서 예멘으로 해서 다시 이쪽 아프리카 동부 해역까지 도착을 하죠. 여기까지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쪽 케냐 지방은 기후가 뭡니까? 사바나 기후죠. 그래서 이 사바나 기후 초원지를 나가보니까 목이 긴 태평성대에만 나타난다라고 하는 목이 긴 신화의 동물이 초원지대를 뛰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전설에 나오던 동물의 이름이 뭡니까? 기린이죠. 그래서 그 동물의 이름을 기린이라고 붙인 겁니다. 그래갖고 이 처음 보는 동물들을 정화함은 함대 싣고 다시 중국으로 가져가서 이 북경에 동물원을 만들어가지고 기린 등의 동물들을 이 동물원에서 일반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겁니다. 그러다가 영락제가 죽고 나서 명나라는 더 이상 해양을 진출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고가 텅텅 비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죠. 그래서 이전의 모든 기록과 동물원에 있던 동물들을 전부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쇄국으로 나갑니다. 해양을 닫아버려요. 그 사이에 중국의 화약과 나침반이 유럽으로 전해지는데 그 화약과 나침반을 들고 유럽이 동양으로 와서 이 동양을 차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을 서세동점이라고 합니다. 서양 세력이 점차로 동쪽으로 진출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이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을 왔다 갔다 할 때는 이쪽 리스본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여기 이제 닻을 올리죠. 그럼 바하마 제도로 오죠.
그러면 다시 유럽으로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플로리다로 올라가서 다시 돛을 달면,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여기 리버풀로 도착한답니다. 영국의 리버풀로. 그래서 이것이 무역풍과 이 바람을 편서풍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의해서 제국주의 전쟁과 무역이 진행됐던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제 이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 이것은 열대지방이긴 하지만 계절풍 지역이죠. 대륙의 동쪽은 계절풍 지역. 그래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를 가보시면은 겨울에 해당되는 11월이나 2월은 건기가 돼가지고 이때는 비가 오지 않아서 열대인데도 나뭇잎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떨어지니까 낙엽인데 추워서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물이 없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단풍이 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밀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밀은 껍질이 매우 단단하대요. 벗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쌀의 경우에는 그 절구나 아니면 물레방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벗겼는데, 이 밀은 통째로 부셔서 가루로 만들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부셔서 가루로 만든 것을 통밀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는 풍차가 많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중세시대에 유럽 전역에 약 20만 개의 풍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것은 네덜란드 최초의 풍차들이에요. 이 네덜란드는 대부분이 3분의 1 이상이 그 해발 고도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계속 스며드는 물을 바깥으로 운하로 퍼내야 되죠. 그래서 풍차로 쓰였지만 대부분의 유럽에서는 바로 밀을 빻기 위한 수단으로 풍차를 만들었습니다. 풍차가 영어로 밀이라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그 유럽의 성은 직업과 관련된 게 많죠. 골드스미스, 블랙스미스, 밀러, 그 조상이 풍차를 이용해서 밀을 빻던 방앗간 주인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방앗간에 해당되는 것들은 결국 이 풍차들은 뭘 하는 거냐? 제분을 하죠, 제분. 분이 뭡니까? 가루입니다. 그래서 그 곡식을 빻아서 가루를 만드는 것이 제분입니다. 결국 이 풍차의 주요 용도는 제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통째로 부셔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을 부어갖고 끓여요. 그러면 죽이 되죠, 죽. 오트밀이에요. 맨날 그만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빵과 면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풍차 옆에 공동 빵굼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여름이나 한 달에 한 번씩 빵을 구웠다고 하는데, 이유는 땔감이 부족하고 노동력을 아끼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한 번에 구워서 오랫동안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썩지 않으려면 물기를 최소화해야 되죠. 그러니까 빵이 아주 딱딱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끼로 찍어서 갈라서 먹는 빵도 생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진을 보시면 지금 이게 빵을 써는 칼인데도 여기 보시면 톱날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딱딱한 빵의 흔적이다라는 거죠. 그 딱딱한 빵이 19세기나 돼서야 이스트를 사용해서 부드러운 빵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그 이전에는 유럽은 술이 발달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이 딱딱한 빵을 적셔서 부드럽게 먹기 위해서 술이 발달했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빵 덕분에, 물기가 없는 빵, 즉 썩지 않은 빵 때문에 먼 거리 교육이 가능해진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나중에는 딱딱한 빵과 함께 소금에 절인 청어, 이것으로 배에서
식료품을 조달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싱싱한 채소, 비타민C를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선원들은 괴혈병에 많이 시달렸다는 거죠. 이 청어 아시죠? 포항에서 관모거, 그 관모거가 과메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밀은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죠. 밀은 비타민은 많지만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해서 고기와 유제품을 섭취해야 됐기 때문에 목축을 병행했던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밀과 관련해서 결국은 한꺼번에 빵금토로 이동해서 대량으로 밀을 빻아야 되기 때문에 도로와 운송수단이 발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거에 비해서 한국은, 우리나라는 큰 길이 없죠. 큰 길이 만들어진 것은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조선의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한 항구, 그것이 바로 군산입니다. 그러면 쌀이 많은 평야지대가 어디냐? 전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넓은 길은, 공식적으로 넓은 길은, 그 넓은 길을 우리말로 뭐라고 합니까? 한길이라고 합니다. 한은 크다는 뜻이 있죠. 그 한길이 큰 길이란 뜻으로, 다니는 길이란 뜻으로 행길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행길이라는 것은 차가 다니는 길이라는 뜻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한길, 행길이 뭐냐? 전군가도입니다. 전주에서 군산까지 가는 길, 거기에 도락구가 다녔던 거죠. 쌀을 싣고. 대부분의 길은, 우리나라 길은 길이 좁았습니다. 그럼 남쪽으로, 한양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려면 어떻게 했느냐? 어디까지 내려가야 됩니까? 일단 한양에서 출발하면 노량진으로 해서 장승배기로 내려가든가. 왜 장승배기냐? 장승이 100개나 되는 곳입니다. 장승의 기능은 마을의 수호신의 기능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정표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량진 밑에 있는 장승배기는 거기서 남도로 내려가는 길에 가려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장승이 100개나 있었다 그래서 장승배기예요. 또 하나의 길은 과천으로 빠지는 길입니다. 어쨌든 그 길이 남도 지방으로 내려가려면, 호남과 경상도로 가려면 천안 삼거리를 지납니다. 그래서 천안에서 한쪽은 호남으로 내려가고 한쪽은 영남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한양과 호남과 영남, 그렇기 때문에 삼거리입니다. 천안 삼거리 능수야,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지금은 천안이 뭐로 유명합니까? 호두과자로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외적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를 크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솔길이 주로 됐던 것이고 최초의 한 길은 전군가도였다라는 겁니다. 벼농사 지역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한 것을 먹기에 바빴어요. 그것을 내다 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절구나 디딜방으로 찧어가지고 생산자가 바로 소비를 해버렸어요. 그거에 비해서 유럽에서는 밀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딱딱하니까 각종 기계를 만들고 다뤄야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게 기연대. 지금 각도가 서로 다르죠. 이것은 바로 회전축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수평이었던 힘을 수직으로 전달하려면 이 기어가, 이쪽 기어와 이쪽 기어가 수직으로 되어 있는 이런 기어도 있어요. 어쨌든 기어, 톱니바퀴는 동력의 전달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기어가 바로 기계 작동의 원리죠. 그래서 결국 산업혁명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유제품을 교환해야 되죠. 가축을 키우니까 필요한 고기와
단백질, 아미노산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 유제품을 교환해야 되고 또 휴경지로 밀이 부족해요. 이 알프스 이북 지역은 그 빙하기에 빙하가 공격을 해가지고 그 땅이 완전히 잘린 듯이 깎입니다. 그러니까 표토층이 별로 없어요. 표토층이 있어야 거기에 양분이 저장이 되는데 표토층이 없어가지고 무엇을 심어도 농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해서 밀을 키우긴 하지만 어쨌든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척박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포제였습니다. 땅을 반으로 나누어서 농사를 짓고 나머지 반은 그 가축을 키워서 그 가축의 분비물, 똥오줌으로 땅을 비옥하게 만든 다음에는 바꿨죠. 그래서 이게 땅이 워낙 척박하기 때문에 땅을 놀릴 수밖에 없어요. 휴경지. 그러니까 아까 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죠. 어쨌든 그 상업이 발달하면서 서양은 상업이 하나의 그 권력이 되고 이권이 되면서 길드가 형성됩니다. 길드라는 건 말하자면 조합이면서 도제 제도가 형성됩니다. 즉 장인이 마스터가 그 도제에게 하나씩 일일이 가르치는 거죠. 보통 그 당시에는 먹여주는 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어쨌든 서양은 상업이 존중을 받았지만 그리스도 올리브 기름을 짜가지고 지중해 곳곳을 다녔죠. 그러면서 폴리스를 건설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양 벼농사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산홍공상의 서열로 천대를 했습니다. 산은 선비, 양반, 즉 벼슬아치죠. 그 다음에 농민, 그 다음에 장인, 그 다음에 상인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러한 순서가 됐느냐? 상인은 옛날에는 떠돌이지 않습니까? 돌팔이였습니다. 돌팔이 그러면 돌을 판다는 뜻이 아니죠. 돌은 돌다라는 뜻입니다. 돌다. 돌아다니며 파는 사람이 돌팔이에요. 지금 이것은 메밀꽃 필 무렵의 봉평이죠. 그 앞에가 허생원이고 나귀에다가 싣고 뒤에는 동이가 따라갑니다. 장에서 장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장돌뱅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주로 5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봉평장 거기에 만들어 놓은 모습입니다. 지금 이것은 노새인데 노새는 순나귀와 암말의 잡종입니다. 잡종은 순우리말로는 튀기라고 하는데 튀기. 사람의 경우 뭐라고 합니까? 튀기가 아니라 혼혈이라고 해야 됩니다. 원래 튀기라고 하는 것은 종이 다르다는 건 뭐냐? 생식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다른 두 동물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 이것이 바로 튀기입니다. 노새가 튀기죠. 튀기. 자, 그런데 이 상인들은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세금을 거둘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양 지역에서는, 벼농사 지역에서는 백성들을 땅에 묶어두려고 했는데 그것이 가장 어려운 게 누구냐? 상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인이 제일 아래 서열입니다. 물론 이 밑에 양민이 아닌 천민이 있었죠. 무당, 중, 조선시대는 중, 그리고 백정, 이들이 천민이었습니다. 노비와 함께. 그래서 이 서양의 역사학자 하라리는 뭐라 그랬느냐? 우리가 밀을 길들인 게 아니라 밀이 우리를 길들였다고 했습니다. 즉 환경에 따라서, 자연 환경에 따라서 밀을 키웠고 그 밀이 지닌 조건 때문에 서양의 역사가 형성된 것이다. 그 얘기죠.
그 다음 밀과 대립되는 게 쌀인데 쌀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죠. 즉 채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반찬을 만들어서 보충했습니다. 근데 쌀은 단점이 있어요. 쌀은 밀에 비해서 3배나 생산할 수 있지만 보관성과 휴대성이 떨어집니다. 쌀은 딱딱한 빵처럼 딱딱한 쌀을 만들 수 없거든요. 수분의 함량을 떨어뜨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겁죠. 그러니까 수송과 그 다음에 가공이 어려워요. 바짝 마른 쌀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나라에서 고구려 원정할 때 그때 뭐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이 100만 군대를 지원하기 위한 보급부대가 2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쌀은 이동에 매우 어려움이 많다 이 얘기죠. 그러면 다른 유목민족은 어땠느냐? 육포를 말을 타고 가면서 엉덩이에 고기 덩어리를 얇게 썰어서 놓으면 계속 말을 타면 계속 엉덩이를 들썩들썩 하잖아요. 부딪혀 가지고 이 고기가 납작해지고 수분이 빠집니다. 그것이 육포죠. 그러면서 이동식 밀크탱크 말이나 아니면 염소 같이 끌고 다니는 이것 우유로 그 동물의 우유로 이것을 보급해서 해결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가끔 투구를 벗어서 물을 끓인 다음에 거기에 갖고 다니는 고기 또는 육포와 그 주변에서 채소를 뜯어 가지고 끓였습니다. 이것이 샤브샤브죠. 샤브샤브는 물에 약간 데친다는 뜻이죠. 간단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정화함대는 나중에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게 정화함대의 보물선인데 이 길이가 10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지금 이 배는 콜럼버스가 서인도 제도로 갈 때 탔던 배인데 산타 마리아호입니다. 두 배의 크기를 지금 비교한 것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정화함대의 보물선이 주력선이고 그 보물선을 호위하는 또는 그 공급하는 배들이 쫙 뜨는데 이 정화함대는 완전 무장한 군인만 2만 명이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콜롬보에 딱 도착했을 때 그 바다 앞에 배들이 새까맣게 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 항복을 하고 조공을 바칠래? 아니면 싸움을 할까? 그러면 상비군을 2만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었거든요. 그럼 왜 정화는 조공에 목숨을 바쳤느냐? 이 태평성대가 되면 중국에서 태평성대의 기준은 봉황이라든가 기린 같은 상스러운 상상의 동물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모든 나라들이 중국을 받들어 조공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락제는 조카를 죽이고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성군인가를 증명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환관이었던 정화를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정화함대는 식량 보급을 위해서 해안을 따라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베트남을 갔다 말레카 해협을 갔다가 그 다음에 인도 콜롬보로 갔다가 그 다음에 예멘으로 갔다가 해안선을 따라서 이동한 거죠. 이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은 이집트 지역입니다. 각기 두 개의 문명이 발달했는데 학자들은 대부분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조금 더 앞선 거로 봅니다. 어쨌든 이 두 문명이 지중해 영향을 주어서 크레타 문명이 형성되었고 이 크레타 문명이 다시 그리스 본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봅니다. 그럼 이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차이는 뭐냐?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 나일강이 있고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처럼 강은 문명의 발생지죠. 이집트는 건조 기후임에도 불구하고 상류는 사바나 기후입니다. 사바나 기후는 6개월 동안 비가 내리다가 6개월 동안 한 방울도 안 내리는 거죠. 1년이 365일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농사 경험이 많은 어떤 이집트의 노인이 그
강이 범람하기 시작하면서 막대를 꽂아봤대요. 그래서 이제 범람이 끝나고 건기가 되고 다시 또 범람이 시작되었을 때 꽂은 막대기를 세보니까 365개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1년이 365일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상류가 사바나 기후인데 이 언제 그러면 범람을 할 것이냐? 예측 가능하죠. 나일강의 범람은 매우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농경 기술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땅의 힘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농사를 지으면 그 미리 땅의 양분을 다 빨아먹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엔 농사가 될 턱이 없죠.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강이 범람하면서 상류에서 풍부한 유기질을 범람하면서 그 땅에 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에게 강의 범람은 축복이에요. 축복. 그렇기 때문에 이 이집트인들은 죽은 다음에도 사후의 세계도 역시 살기에 좋은 곳이다라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죽음 뒤에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하려면 미라를 제작해서 시신을 보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미라를 제작할 때는 수분이 있으면 썩기 때문에 썩을 수 있는 빨리 썩는 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서 시신을 보존합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파라오가 부활하는 장소예요. 지금 피라미드를 보시면 이것이 왕의 무덤이고 요 밑에 게 왕비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이 들어가는 길은 곳곳에 그 약탈을 막기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 누구냐? 바로 오시리스인데 이것이 바로 오시리스의 그림입니다. 오시리스는 죽음과 부활의 신인데 바로 이 녹색 피부는 그가 바로 자신이 미라임을 나타내며 이 오시리스는 재생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재생.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인도 힌두교에도 시바 신이 있죠. 시바는 파괴한 다음에 창조하는 신인데 그 시바는 암리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앞에 나오는 그 부산물이 독극물인데 그거를 위대한 신이 네가 마시라 그랬고 시바가 그 독극물을 삼켰답니다. 그래서 얼굴이 시퍼러둥둥하대요. 약간 다르죠. 힌두교는. 그런데 이제 서양에서는 녹색은 괴상함, 괴상망측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외계인은 다 녹색으로 표기가 되죠. 좀 이렇게 문명에 따라서 보는 입장이 조금씩 달라요. 이 이집트는 왼쪽은 사하라 사막으로 막혀 있고 오른쪽도 여기만 막으면 외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막은 장벽이며 이것은 경제적 안정과 정치적 통일을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는 일찍부터 중앙집권제가 발달했죠. 그거에 비해서 메소포타미아는 상류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인데 이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범람하는 시기가 일정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불시간 범람으로 홍수와 가뭄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물은 재앙이죠. 더군다나 이 지역은 막 장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외부에서 이민족이 들어와서 쓸고 지나가죠. 그래서 개방된 평원이기 때문에 평야지대가 아닙니다. 평원은 깎아서 평평해진 곳, 평야는 그 낮은 곳을 토사가 메꿔서 평평해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는 도시국가를 폴리스라고 하죠. 이 경쟁이 매우 빈번히 나오고 왕조가 자주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비관적인 사후세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서사시 길가메시에서는 사후세계는 먼지와 어둠뿐인 곳이라고 되어 있답니다. 지금 이것이 우르에 있는 지구라트인데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신을 모시는 단을 쌓았죠. 그래서 같은 높은 건물이지만 피라미드는 사후세계를 위한 부활의 장소임에 비해 이 지구라트는 신을 모시기 위한 장소입니다. 뭔가 신을 달래야 되는 거죠. 왜? 비관적이니까.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의 신은 귀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초월적 능력을 갖고 있는데 신은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임에 비해 귀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거죠.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신은 바로 귀의 속성을 갖고 있는 초자연적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그 신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 피라미드는 부활의 장소지만 이곳은 바로 신을 달래기 위한 신전입니다. 오른쪽은 이것은 멕시코 마야에 있는 쿠쿨칸 신전인데, 이 쿠쿨칸은 마야 신화에서 창조신입니다. 재밌는 것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데, 신전까지 올라가는데, 신을 위한 제사 장소죠. 이 계단이 91개랍니다. 그런데 사면이 있잖아요. 그럼 모두 364개에다가 신전을 합하면 이것은 365개가 되죠. 그래서 이 신전 자체가 1년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춘분과 추분이 되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요 밑에가 쿠쿨칸의 머리예요. 뱀 머리처럼 생겼는데, 그러면 이게 이렇게 춘분과 추분 때는 해의 그림자가 이렇게 지금 여기 약간 검은 부분과 흰 부분은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쿠쿨칸이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이 하강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의 세례를 받은 곳이 크레타 섬이고, 이 문명이 그리스 본토에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 밑에 스파르타, 이곳을 제외하고 그리스 전체는 농사지을 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돌투성이의 산악지대인데 올리브는 뿌리가 깊어서 1000년을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들은 올리브 나무를 심어서 그 기름을 짜가지고 지중해 곳곳에 교역을 하면서 폴리스를 만든 것입니다. 지금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거, 아크로는 에어란 뜻인데 공중도시죠. 올리브를 짜가지고 지중해 곳곳에 교역을 하면서 폴리스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테네의 중심은 뭐냐? 바로 아크로폴리스인데, 이 아크로폴리스는 약 이 바위산의 높이가 145m랍니다. 해발 145m. 그래서 전쟁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곳은 아테네 지배층의 거주지였는데, 이 유럽의 도시들은 자신들의 주신을 모십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에서는 아테네 신과 전쟁의 신이죠, 포세이돈이 경합을 했는데 이 아테네 시민들이 아테네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테네 신이 그 사람들에게 감사 표시로 올리브 나무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 올리브가 한자로 쓰면 감람이죠. 그래서 올리브 나무가 감람나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는 역사적 사실과 신화가 혼재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트로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이 도시 이름은 아테네가 됐는데, 이 아테네 꼭대기에 있는 이 파르테논 신전, 이것은 아테네 신을 모신 신전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집트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 문제가 뭐냐면 지붕을 받들기 위해서 기둥을 촘촘히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의 경우에도 파르테논 신전을 세웠지만 그 안에 다시 아테네 신을 모신 격리된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건물 밖에서 그 신에게 경배를 드렸던 거죠.
이집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전 밖에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이 파르테논 신전이 오스만 터키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 오스만 터키에서는 자기들이 아끼는 신전이니까 여기는 안전하겠지 하고 오스만 터키군의 화약을 이 안에다 쌓아두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베네치아군이, 여기 베네치아죠. 베네치아 군대가 다 이 유럽 쪽은, 이쪽은 도시별로 군대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베네치아 군이 와가지고 이제 아테네를 공격하는데 1687년 포위 공격을 할 때 이 파르테논 신전에 보관된 화약 이 위로 포탄이 떨어져 가지고 이 파르테논 신전이 폭발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이 기둥과 일부의 그 장식이 남아있고 대부분은 그때 떨어져 나간 거죠. 그 다음 지금의 레바논에 해당되는 이 지역이 페니키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가 각지에 폴리스를 건설했던 것처럼 페니키아는 이 카르타고 이곳이 페니키아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페니키아는 그 지중해 남쪽에 이 지역에 교역을 하고 식민지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리스는 주로 이 북쪽 지중해 북단에 폴리스를 세웠다면 페니키아는 지중해 남단에 폴리스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가 끝나고 로마가 들어섰을 때 페니키아는 이 로마와 지중해 패권 전쟁을 합니다. 그것이 포니 전쟁이죠. 그때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를 공격하려고 했죠. 그때 코끼리를 타고서 알프스를 건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가 로마죠. 로마. 그런데 이 로마는 원래는 요 밑에 있던 작은 부족이었는데 나중에 이 로마 이태리 전체를 이제 차지하게 되면서 결국 이제 제국주의로 나는데 이 각각의 그 로마 식민지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탈리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도시인데 이 로마 황제 중에는 이쪽 출신 황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나라 이름이 이태리가 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 또 아세되는 도시. 자, 비잔티움이죠. 이 비잔티움은 그리스 메가라 지방에 비자스 왕이 건설한 식민 폴리스입니다. 그래서 비자스가 그래서 비잔티움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이것이 이제 그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되고 나서 수도를 일로 옮겼죠.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오스만 터키가 이쪽을 공격해서 차지하면서 이스탄불이 됐습니다. 이스탄불은 그 폴리스란 뜻, 도시란 뜻의 너머로란 뜻이래요. 그래서 성벽 너머 도시로 진격해서 차지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